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협상 유형이 어떠신지,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한 발짝 스텝백을 하면서 go to the 발코니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과 디테일들이 호감을 가지게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꼽자면 여러분들의 협상 유형이 어떠신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실 때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협상을 하실 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협상 유형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과 주도형이 있고요. 영향력 표출형이 있습니다. 관계 배려형이 있고 정보 분석형이 있습니다. 성과 주도형은 주로 외향적이면서도 성과 중심적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특히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영향의 표출형은 외향적이면서 관계 중심적인 유형이고요. 이런 유형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든지 본인의 영향력을 조금 더 인정받는 데 핵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배려형은 어떨까요? 관계 배려형은 관계 중심적이면서 조금 내성적인 그런 유형이시고요. 관계 배려형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이런 부분들을 못 견뎌하시는 성향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중심형의 분들은 조금이라도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돈독해지고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좋게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죠. 정보 분석형은 내성적이시면서도 성과 중심형이면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근거를 중시하고 수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과 주도형, 영향력 표출형, 관계 배려형, 정보 분석형 이 네 가지 중에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지부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과 주도형인가? 영향력 표출형인가? 관계 배려형인가? 정보 분석형인가?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성향을 가진 대통령일까요? 성과 주도형, 영향력 표출형, 관계 배려형은 기본적으로 아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과 중심형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유형, 성과 주도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저 사람 뭘 원하지?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뭘 원하지 이후에 어떤 걸 얼마만큼 원하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경우에 저 사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미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영향력 표출형과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존재감을 인정받고 영향력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배려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유형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쌓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배려형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배려형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분석형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수치 베이스로 논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시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정보 분석형과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수치에 있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설득될 것인가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의 기본적인 성향,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까지 파악을 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팀의 기본적인 협상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상대방이 정보 분석형인데 내가 관계 배려형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만 접근을 했다가는 오히려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팀 내부적으로 정보 분석형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본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과주도형, 표출형, 관계배려형, 정보분석형을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적인 관점에서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협상 전략을 짜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협상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승자의 협상법.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들어라. 협상은 결국 상대방과 서로 만족하는 협의점을 찾는 의사소통의 과정.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필수 조건이다. 영향력 표출형, 성과 주도형, 관계 배려형, 정보 분석형. 4가지로 구분되는 협상 상대방의 유형. 상대방을 파악한 뒤에는 우리 팀의 성향을 파악할 것.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 고민해 협상 전략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다. 자, 지금까지 협상 유형과 관련돼서 4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키워드인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B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을 때, A와 B 똑같은 메시지와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A한테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yes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싫어하는 B에게는 no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의 문제도 논리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대명제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에는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득 관점에서도 협상 관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보고서와 관련돼서 승인을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 호감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이런 것들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수치와 데이터와 논리를 갖다 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협상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선입견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해야만 프로페셔널하다라는 식으로 선입견을 가진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프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의 협상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감정은 배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활용해야 될 자산이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의 감정을 100%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내 감정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이 감정을 100% 배제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할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나누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설득되는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이 설득이 됩니다. 먼저 감정적인 부분이 바뀌고요. 그리고 인식 차원이 바뀌고 결국은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먼저 감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 사람 되게 호감이네. 저 사람 왠지 느낌이 좋은데? 부정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비호감인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선입견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인식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적어도 나를 실망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책임감 있을 것 같아. 인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행동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즉 감정이 먼저 바뀌고 인식이 바뀐 다음에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스킵을 하고 곧바로 인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과 협상 테이블에 나갔는데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데 매출 자료, 영업이익 자료, 손실 자료, 데이터 쫙 뽑아서 엑셀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따지듯이 마치 시시비비를 가리듯이 인식 차원을 곧바로 파고들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한테 공격하지? 왜 이렇게 적대적이지? 그러면 인식 차원에서 곧바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식 차원에서 다시 부정적인 감정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결코 내가 원하는 행동이 결코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어야만 메시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정보라는 팩트를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정보 전달하는 나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먼저 끌어올리고 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스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메일 내용은 너무 멋져요. 막 수치도 넣고 데이터도 넣고 논문 인용하고 쫙 적었는데 보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스팸 처리한다는 것이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고 한들 우리는 그 메시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를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팩트 중심적으로 팩트 폭행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팩트에 대한 신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팩트 베이스가 아니고 팩트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을 할 때 오히려 신뢰와 감정과 그 다음에 좋은 긍정적인 그런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팩트 자체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있다. 아니면 누군가 지인에게 조언을 해야 된다. 근데 좀 부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곧바로 인식부터 바꾸려고 팩트 폭행을 하면 상대방은 마치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나의 메시지는 한 개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제 딸 선율이한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때 제가 다짜고짜 부정적인 부분들을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서 막 덤벼들면 상대방 깜짝 놀랍니다. 그죠? 선율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 지난번에도 오케이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행동을 반복하네. 아빠 너무 실망이야. 라는 방식으로 인식 차원에서만 계속 몰아붙이면 상대방은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결국은 제 이야기를, 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감정적인 쿠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쿠션을 활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적인 부분을 살짝만 한 2, 3% 정도만 활용을 해도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훨씬 더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율아, 아빠가 선율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빠 조금 더 실망스럽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내가 전달하는 정보나 메시지 자체가 왜곡 과정 없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가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팩트 베이스로만 상대방에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저 사람 좀 너무 공격적이다. 저 사람 너무 드라이하네.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지? 저 사람 왠지 호감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 신뢰가 없어.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팩트를 충분히 준비를 하시되 협상을 하시기 전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 전달자에 대한 호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3가지 과정. 감정을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 행동으로 설득하기.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호감이어야만 정보라는 팩트를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도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감정 쿠션을 활용할 것. 감정 쿠션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뒤 조심스레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방식. 상대방에게 단순히 부정적인 정보만 전달한다면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메시지 전달이 힘들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호감을 이끌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협상 시작 전에 좀 미리 와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한 15분 정도 사적인 대화도 좀 나누고, 그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협상 중간중간 휴식 타임에 상대방이 조금 잘 쉬실 수 있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샌드위치를 제공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든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오거나 지방에서 오셨을 때 비행기나 숙소를 잘 준비를 한다든지, 협상이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준비를 한다든지, 협상 이후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미니치를 회람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소한 순간들과 디테일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협상의 대가들, 최고의 설득 방식들은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이미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신뢰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 유명하시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주립 교수시죠.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전 설득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 사전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호적인 감정을 미리 이끌어낼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협상의 기술.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협상의 핵심.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도 호감도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상대방을 향한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배려가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전에 호감을 이끌어내는 협상의 대가들.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다니 교수. 메신저에 대한 호감이 큰 만큼 상대방은 큰 신뢰를 갖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돼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성되는 어떤 패턴들 중에서 가장 흔히들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들 때 상대방이 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는 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누가 책임인지를 따지려면 사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협상 테이블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협상 테이블은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 패턴들 중에 항상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그런 대화 패턴이 습관화돼서 상대방이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런 부분 너가 잘 몰라서 그렇고 경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이런 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협상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세 중에 한 개는, 협상은 절대로 시시비비를 따지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나도 오를 수 있고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자리다 라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협상의 마인드셋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협상학자인 다니엘 샤피로죠. 하버드 로스쿨의 설득,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이 다니엘 샤피로 교수의 책도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제시키고요, 감정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이란 상대의 감정, 인식, 행동을 변화시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의 과정. 협상 테이블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협상에서 승리하는 설득의 법칙.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것.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논쟁을 가급적 피할 것. 하버드 대학교 교수 다니엘 샤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활용해야 한다. 협상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할 것. 자,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그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시아드 대학교와 와튼 스쿨에서 감정의 변화가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가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왔죠?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는 없을수록 좋다. 우리는 감정을 싹 걷어내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한 개도 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협상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의 협상학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연구 논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들어와서 끝까지 화를 내면서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분 좋게 들어와서 화를 내면서 나가는 케이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화가 나서 들어와서 기분 좋게 나가는 케이스. 네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케이스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결론적으로 가장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케이스는 몇 번일까요? 1번, 화가 나서 들어와서 끝까지 화를 냅니다. 두 번째, 기분 좋게 들어와서 화가 나서 나갑니다. 세 번째, 화가 나서 들어와서 기분 좋게 나갑니다.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습니다. 몇 번일까요? 보통 이제 3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케이스보다 2배 이상의 양보를 이끌어낸 케이스는 바로 2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어와요. 저 사람 참 호감이네. 상대방 느낌이. 저 사람 되게 매너도 좋네. 커뮤니케이션도 깔끔하고. 근데 중간에 협상을 하다가 저 사람이 살짝 화를 내는데 결국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저러지?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감정적 빚이 결국 양보를 이끌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화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때 협상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의 메시지인데요. 이 연구 논문을 적절하게 아주 잘 활용하는 분이 계시죠. 백종원 대표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백종원 대표님 표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백종원 대표님 골목식당 같은 모 프로그램 같은 데 보시면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아주 표정 좋게, 그다음 아주 호감으로 등장을 하시죠. 근데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면서 지킬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출연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그냥 참고 견디고 부정적인 감정을 삭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그런 설득 패턴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협상을 하실 때, 대화를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언짢거나 실망감이 드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표출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대화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 첫 번째, 일단 참는다. 두 번째, 참다가 폭발한다. 세 번째, 관계를 단절시켜버린다. 이 패턴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참고, 폭발하고, 단절시키고. 그죠? 근데 이 어느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참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폭발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도 좋지 않죠. 왜? 우리는 상대방과 일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때, 엄마랑 이야기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맨날 참고 폭발시키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연구 논문에서와 같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폭발시키거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솔직하고 세련되게 오해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도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나도 상대방도 관계도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다니엘 샤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은 협상에서 승리하는 기본 조건. 협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내는 상대방의 유형.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 화를 내면서 나가는 경우 상대방은 감정적인 빚을 느끼면서 일반 협상 대비 2배 이상의 결과가 도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활용하는 인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화를 억지로 참거나 폭발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 부정적인 감정도 잘 활용한다면 협상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실무적인 포인트는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션과 역할, 여러분들의 캐릭터, 여러분들의 언어 구사 방식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업을 하고 자문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그중에서 아주 잘 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좀 선을 넘으면서 너무 지나친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나름대로 제 캐릭터에 맞게끔 저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과장님이다. 박 과장님, 제가 이 업계에서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과 일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자문도 드리고 교육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박 과장님이 요청하시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저희 측에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해당 요청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겠죠.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나의 불편함을 그리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전 외교부 장관이시죠. 강경화 장관님께서 CNN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도 저는 좋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에둘러서 괜히 간접적으로 폭발시킬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가 지금 당신의 행동, 당신의 어떤 부분 때문에 화가 났다는 사실을 조용하게 언급하는 것도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는 자신의 캐릭터와 역할에 맞춰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라. 부정적인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다. 조용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조은예 씨. 협상에서는
내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자, 또 한 가지. 자, 이 와튼스쿨의 연구 논문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배제시키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오히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가 막 욱하는 마음이 들고 오히려 상대방도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 상태 때문에 대화나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가 감정적인 부분이 좀 지나치게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 때문에 지금 협상이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협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이때는 일단 한 발짝 스텝백을 하면서 go to the balcony, 발코니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코니라는 표현은 협상학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일단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나가서 협상 테이블을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나가서 시간을 조금 갖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공연이 일어날 때 4층 정도로 올라가서 그 공연을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협상 테이블에서 매몰돼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이 막 폭발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일단 한 발짝 스텝백을 해서 발코니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만의 루틴으로 그 감정을 추스릴 필요가 있죠.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잠깐 밖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주위를 좀 걸어 다니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혹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헷갈리면 다시 의사결정권자와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들어옵니다. 음악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본인만의 루틴과 본인만의 패턴으로 어떻게 하면 그 감정 상태를 다시 평정심을 유도할 수 있는 평정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랑은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와튼스쿨의 연구 논문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이나 결과적인 측면으로 도움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 때문에 내가 휘둘리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쯤 발코니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의사결정권자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또 한 가지 협상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격언은 감정적인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절대로 감정이나 기분이 나의 협상 테이블에서의 태도로 보여지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결과적인 부분은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도에 있어서 내가 진다. 저 사람은 저 진짜 태도가 너무 안 좋다. 라는 부분은 절대로 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포인트는 감정적인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내가 감정에 너무 휩쓸리거나 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게 제가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 Go to the balcony. 협상이 감정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울 때는 협상 테이블을 나가서 시간을 보낼 것. 감정은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친 감정은 독이 될 수 있다. 승리하는 협상의 기술, 감정적인 체력을 키워라. 나의 감정이 협상 테이블에서 태도가 되면 안 된다. 태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은 신뢰 측면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의 유형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유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 유형,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유형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상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협상 상대방의 협상 유형,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조직 내부 팀원들의 협상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정적인 부분이었죠.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결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감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모두 배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활용해야 될 자산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 초반에 어떻게 상대방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줄 것인지, 그리고 협상 중간중간에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고요. 결국은 숨기거나 결국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속으로 삭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그랬을 때 본인 내부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극단적인 결정이나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조차 활용할 수 있을까를 와튼스쿨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백종원 대표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솔직하고 세련되게 정제되게 상대방이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이 너무 지나칠 때, 이게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일 때, 이게 완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가 발코니로 나가서 이 감정을 다시 정리를 하고 협상 테이블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Go to the balcony 전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승자의 협상법. 상대방의 감정을 뒤흔들라. 상대방의 유형을 잘 파악한 뒤에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배제할 대상이 아닌 활용할 자산.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전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사귀지 않고 잘 표현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지름길. 단, 감정 조절이 힘들 때는 Go to the balcony 전략을 활용하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면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협상하실 때 협상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공들, 그리고 정보들, 경험들을 가지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협상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되면 경쟁 구도는 어떻게 펼쳐지고 이 안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죠? MS에서 만든 홀로렌즈 2라고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이러한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 가장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잘못된 에러를 점검을 하고 고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안경을 끼고 바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다 메타버스로 만드는 공간들이죠. 얼마나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공간에 변화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 진짜를 닮아가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 저작 툴과 관련된 엔진이나 이 기술의 진화, 이 비즈니스의 기회도 앞으로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